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하는 로투데이 스페셜 이현무 기자입니다.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권의 논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1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를 제기했던 원고 4명 중 생존자는 94살의 이춘식 할아버지 단 한 분입니다. 할아버지의 심경은 모든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따른 소송의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 배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소송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국민들도 그렇고 한국, 일본 정부는 물론 이 각국에 관심을 갖는 이 사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사건은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운택 씨, 신천수 씨, 김규수 씨, 이춘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요. 일본 현지에 있는 제철소가 충분한 식사와 임금, 기술 습득, 귀국 후의 안정적 일자리까지 보장한다고 하자 일본 오사카 등지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943년까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고향에 돌아온 이들은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3년에 이들에 대해서 최종 패소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같은 취지로 지난 2005년 2월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합니다. 이후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오늘 대법원에 직접 나온 94살 이춘식 할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3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13년의 세월 동안 진행된 사건 경과부터 알아보죠. 네, 2008년 4월 1심, 2009년 7월 2심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상 시효가 지났고 같은 사건을 기각한 일본 법원 판결 효력이 국내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맺어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듬해 7월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맺은 청구권 협정과 관계없이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한 달 뒤에 신일철주금, 이 신일본제철이 이름을 바꾼 기업인데요. 이 일본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고 사건을 대법원에 접수했는데 그동안 5년 넘게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오늘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네,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이 사법농단 의혹이 연루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강제징용 사건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법원 자체 조사 결과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법관 해외 파견을 늘리기 위해서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는 강제징용 재판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문건을 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심리 불속행 기간을 자연스럽게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강제징용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소송이 비단 옛 일본제철뿐만 아니라 미쓰비시, 후지코시 이런 당시 일제 강제징용 기업들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확정 판결이 관련된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한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의 연결성 문제인데요. 이 소송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보니까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자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이 있듯이 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로 간접적으로 연결될 소지는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판결은 빨리 해줘야 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연해서 권리구제를 해주면 그 지연된 것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손해가 생긴 거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는 네, 일본 측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오늘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관계 타격에 불씨가 됐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네, 사실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신일 철주금이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모든 배상이 끝났다, 마무리됐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 협정 위반 등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권이 발동되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 판결에 대해서 신일본제철과 일본 정부 모두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해 오고 있다며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외교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강제징용을 당했던 우리 피해자들의 한은 조금이나마 풀어드리는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무려 1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래 걸린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도 남다른데요. 오늘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이번 판결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앞으로 가져올 영향들에 대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이번 확정 판결로 다른 피해자와 유족들이 추가 소송을 이어서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사망자 그리고 행방 불명된 사람을 모두 포함해서 21만 6,992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생존자는 약 3,500명가량인데요. 이들이 지금 추가로 제기해 놓은 소송도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송이 더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재 강제징용 관련한 소송 어떤 것들이 있고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파악된 것만 12건이 있습니다. 신일철 죽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2건,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4건, 그리고 후지코시 강제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3건 있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고 박창환 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국내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인 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로정신대 문제도 대법원 결론을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아무래도 1965년에 체결이 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해석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된 것인데요. 대법원은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법적인 행위였고, 그리고 일본 기업의 반인륜적인 강제징용 행위에 대해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즉 개인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 기업의 행위 그리고 이 한일 합방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남아있는 소송들 이번 판결로 인해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간 이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개인이 일본이나 일본 기업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 그리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이 됐다. 그리고 강제징용 당시의 회사와 지금의 회사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상대로 해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대응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날 대법원은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부정했고, 그리고 이 일본 강점기 시절의 기업과 그리고 현재 기업이 같은 회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대법원 판례나 그리고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도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는 실제로 이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신일철 죽음이 국내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강제 집행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 가능한 겁니까?
네, 우선 일본에 있는 재산은 별도로 소를 제기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에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압류 같은 집행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금 국내 기업 포스코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반면에는 이것이 계열사가 가진 지분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확하게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길게도 끌어왔던 만큼 일본이 좀 이번 기회에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이목을 사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었지만 막상 판결이 나자 여론이 뜨겁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9명의 대법관 외에 이를 유죄로 판단한 4명의 대법관은 강력하게 유죄 사유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현장 리포터와 앵커 브리핑,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 결과이긴 하지만 막상 대법원 무죄 선고가 나자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원 합의체 무죄 선고 현장과 관련 단체들의 반응을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 핵심 쟁점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병역법 제8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냐였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9대 4 의견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같은 최소한의 소극적 부작용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이기택, 조희대, 박상옥, 김소영 대법관 등 4명은 양심을 어떻게 증명하냐며 처벌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양심이 진정한 것인지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복무제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병역 거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더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바른군 인권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현재에도 최선을 다하여 군복무하는 현역 장병과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받을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국방 경시 풍조가 만연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통일 이후 또는 징병제 대신 지원제를 실시한 이후에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비판도 큽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격앙된 비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6.25 전쟁 때 나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선조들은 모두 비양심적인 인간이냐? 양심적으로 세금 못 내겠어요 하면 되는 건가요? 양심을 검사, 판사가 판단하나?
대법관들 군복무는 했나 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 근거로 제시한 진정한 양심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227건, 이 중 가장 오래된 사건은 지난 2014년 8월 1일에 접수돼 4년 3개월간 계류돼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진실은 소수 의견에 있다는 격언 비슷한 말이 우리 법원 안팎에 있는데요. 오늘 앵커 브리핑은 양심적 병역 거부, 소수 의견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은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등 4명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무죄 다수 의견은 대법관 9명, 9대 4. 그러나 다수 의견 근거는 논리 비약으로 헌법과 법리에 위배된다고 다수 대법관 논리를 반박하는 4명의 소수 의견 대법관들의 목소리엔 거침이 없었습니다.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만한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무죄를 인정한 다수의 견해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크게 벗어난다. 양심이 진정한지는 형사 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포함해 무죄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론은 헌법에 위배되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다수 의견에 대한 소수 의견의 일침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이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의견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남성이 입영 처분을 받는 19세까지 양심에 관해 외부로 드러낼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측정이 불가능한 양심과 종교가 병역 거부 사유로 남발될 가능성을 지적한 발언입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대체복무제 입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서둘러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갈등과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일각에선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가겠냐고 대법원 오늘 판결을 비판하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대법관 12명의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14년 3개월 만에 유죄 의견은 속절없이 소수 의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뀐 것일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입법안이 마련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길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법률방송은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법과 현상에 대한 기획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은 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국민 10명 중 9명, 8명이 지키지 않는 법, 자동차 썬팅을 규정한 법인데요. 썬팅에 대해 외국인들조차 한결같이 황당하고 놀랍다는 반응, 그리고 행원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현장 기획과 심층 리포트 보시고 함께 생각해 보시죠. 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국민 10명 중에 9명, 8명이 지키지 않는 법이라면 그게 법일까요? 뭘까요? 실제 그런 법이 있다면 10명 중에 9명, 8명이 그 법을 어기든 말든 놔둬도 될까요? 아니면 법을 고치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 할까요? 악법도 법이라면서 그걸 지키는 사람만 지키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면 되는 일일까요? 우리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그런 법이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사실상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법,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도 단속 주체는 아무런 단속이나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단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유인데요.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법이라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가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흔히 하는 말로 썬팅을 규정한 법입니다. 리포트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고 느끼기 위해 서울 인사동을 찾았습니다. 이들에게 짙은 썬팅을 한 우리나라 차량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결같이 황당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대다수가 자국에서는 짙은 썬팅을 한 차량을 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Today we talk about this. Why the all car windows is black? 썬팅된 차량도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No, I never noticed. We don't have this window in France. It's not normal in your country. No, in our country it's not normal. No, it's not. It's against the law. We can't have them that dark tinted. The United States doesn't want dark tinted windows, and in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a problem. 이들은 자국에서 짙은 썬팅을 안 하는 이유로 문화적인 인식 차이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운전자의 시야 확보 어려움 등 위험성입니다. We have more clear nice, but it can be dangerous for when you have to look around. I think it's more dangerous. More dangerous when you cross a road is very dangerous. Maybe like 40 or 30%, but it also makes it a bit hard to see other people if it's dark outside. 두 번째는 경찰 단속의 어려움입니다. Because of security? Do the police here don't like tinted windows? So they can see into the vehicle? They want to see you all the way through the car. So you have to open your doors so they can look in the back.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현실, 그런데 법은 다릅니다. 차량 썬팅을 규정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자동차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0%에 가까울수록 진한 썬팅인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차량의 착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전면 유리는 70%, 측면 유리는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10m 앞에서 차량을 바라봤을 때 운전자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방송 취재 결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차량은 일반적으로 전면 30%에서 50%, 측면은 15%로 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썬팅 시공업체들은 전면 유리와 측면 유리 상관없이 심지어 가시광선 투과율 5%까지도 썬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경찰은 짙은 썬팅을 규제하는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돼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합니다. 썬팅 자체는 지금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거의 10대 중에 8대, 9대 정도가 지금 썬팅 규정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인지 좀 바람직한가. 도로 전문가들은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 불법 현장을 잡기 어려운 점, 단속 인프라 미비 등 현실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로 두다 보니까 도로상에서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과연 그게 현실적인 문제일까요?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는 음주 측정기나 속도 측정기처럼 이미 개발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계 탓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썬팅은 괜찮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우리나라.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불법 썬팅, 아무도 안 지키고 단속도 못하겠다면 이제 법을 없애든지 바꾸든지 그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우리의 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당연시되고 있는 지나치게 짙은 차량 불법 썬팅 문제, 저희 법률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도로를 다니는 거의 모든 차량이 불법 썬팅 차량이지만 단속은 전무한 현실, 법과 현실의 괴리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22명을 상대로 전수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은 있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불법 썬팅 단속 문제를 지적한 나흘 전 법률방송 로투데이 보도입니다. 자체는 지금 경찰청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나라에선 차량 10대 가운데 9대, 거의 대부분의 차가 불법 썬팅 차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멓게 썬팅을 해놓은 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에선 이런 시커먼 썬팅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고 갱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No, it's against the law. We can't have them that dark tinted. The United States doesn't want dark tinted windows, and in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a problem. Have more clear, nice, but it can be dangerous for when you have to look around. 법률 방송 보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있으나마나한 법은 고치든지 없애든지 단속 안 할 거면 법은 왜 만들었나? 국민 90%가 음주운전하면 그것도 단속 안 할 것인가 하는 식으로 경찰의 무사안이란 태도를 질타하는 댓글들이 눈에 띕니다. 차량 운전자 거의 모두가 법을 위반해서 법 위반이 아닌 듯한 착각까지 불러오는 법과 현실의 괴리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국회 행안위 22명 전체 위원들에게 해결책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권은희, 안상수, 주승용, 정인아 4명의 의원은 경찰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어떤 그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 기간을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거친 다음에 해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어린이 자동차 같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좀 규제를 강화하고 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부분으로. 홍문표, 조원진, 김병관, 김영호, 정인아 5명의 의원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큰 틀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현실이 좀 괴리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일정 부분 좀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네. 지금 그 안전 문제하고 이제 편의의 문제인데요. 네. 완화해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편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벌써. 그걸 좀 완화해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생활의 보호라고 그럴까 차원에서의 보호권은 좀 살려주면서도 차 안에는 어떤 자기 자유로운 공간 아닙니까? 다만 법을 개정하되 불법 썬팅이 현실이라고 무조건 풀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썬팅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차 안에 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뭐 범죄의 그 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표준과 뭐 안전에 대한 기준을 좀 융합시켜서 적정한 어느 정도 썬팅의 강도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죠. 그 밖에 불법 썬팅 문제는 법이나 단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식으로 자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건 법으로 막는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다 해가지고 문제하면 또 다른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스스로 자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 설득하는 작업, 일종의 홍보아니에요.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의원들도 덜어 있었지만 단속이 사문화됐다고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더기법이거든요, 지금. 현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죠. 도로교통법도 사문화된 게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는데 썬팅 업체에다가 몇 퍼센트 이상은 하지 말라라든지 그 이내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불법 썬팅이 현실이라고 모두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실효적 제재든 법을 완화하든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대법원이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성폭행 사건에 미칠 영향과 찬반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대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의 판결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한 주간 판결을 모아봤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직폭력배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피해 부부가 동반 자살한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 자살 사건.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법원이 언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뭐고 성폭행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찬반 논란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의 조직폭력배 박모 씨는 자신의 친구인 A씨의 아내 B씨를 A씨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B씨가 스스로 모텔로 들어간 점 등을 들어 박 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편과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조직폭력배 박 씨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모텔로 간 것이라는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씨가 박 씨와 불륜 사실이 발각돼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을 염려해 먼저 남편에게 허위로 피해 사실을 말했을 여지도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박 씨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의 A씨 부부는 지난 3월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 자살했습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 역시 박 씨와 B씨가 성관계 뒤 10여 분간 가정 관련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사건 전후 CCTV에 찍힌 B씨 모습에 대해 박 씨와 신체 접촉 없이 각자 떨어져 앞뒤로 걸어간 것뿐인데 폭행 협박 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원심 판결을 지적했습니다. 성관계 후 가정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도 B씨가 오로지 박 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의도로 진행된 대화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원심이 B씨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서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원심 판결을 비판하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대학 교수가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깼습니다.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경우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입니다. 한마디로 가해자나 남성의 입장에서가 아닌 여성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심리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고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가해자 중심 문화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번 대법원 판시가 단적인 예입니다. 관련해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번 최초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번 판결에도 반영됐다며 아무래도 하급심에서도 그런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성과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성별이 불평등하거나 내지는 차별을 받는 그런 요소를 인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인식해야지 감수성이 생기는 거니까.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피해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감수성까지 감안하라는 것은 증거주의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각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이고 좀 공정하게 판단할 필요성도 있는데 지나치게 좀 피해자나 또는 여성 입장에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의 제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잇따라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대법원 판결 경향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이윤택 씨 등 미투 폭로 관련 사건 재판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안 전 지사 1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적으로 고려해도 의문점이 많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경향이 한층 피해자 위주 패러다임으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제19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프리허그 행사를 하며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에 대해 2심 법원이 오늘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 한 손엔 커피를 들고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감성 마케팅의 달인으로 불리는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어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관련 조항은 스피커와 현수막 등 선관위에 허가받지 않은 물품 사용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유죄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대중에게 재생 송출한 만큼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고하지 않은 음향장치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그 부분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위반 정도가 경미하긴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낙선운동을 벌인 데 대해 1심 법원이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까지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하자 지난 6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문구가 너무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위헌 법률 심판 신청 사유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선거법 조항이 시민과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선거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을 하고 앞서 지난 2월에도 취업 청탁 논란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김민수 청년 유니온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기자회견과 선거운동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등 해당 선거법 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집회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기자회견과 그 집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다. 투표 동료를 육성으로 하면 되고 스피커로 하면 안 되고 정치적 의사표시를 기자회견으로 하면 되고 집회로 하면 안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불합리한 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뭔가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선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 도입 긴급 토론회가 열려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6회 아시아 법제전문가회의가 지난 10월 31일 열렸습니다. 아시아 법제전문가가 모여 각국의 법제 현황과 정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범죄 수사에 적용되는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 기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지난 10월 31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 법조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평행선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 도입 긴급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법조계 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61.9%대 반대 24.6%로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판결의 요체는 밝게 살피고 신중히 생각하는 데 있을 뿐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특별한 기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과 재판을 해야 될 재판부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엿보입니다. 염영국 변호사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더 이상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는 사법권의 전행을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사법권의 독립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니 사법부 마음대로 전행을 휘둘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인이 관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판사들이 공정하게 사건을 맡아서 심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특별재판부라는 명칭 대신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전담재판부라는 명칭을 쓰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정 경력의 법관들을 무작위 추첨, 이들 중에서 재척 사유 여부만을 판단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장이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피고인들이 재판도 하기 전에 적대적인 재판부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피고인의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그런 재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위헌적 발상이냐 사법농단 의혹을 해결할 현실적 대안이냐를 놓고 특별재판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논란을 잠재울 여러 해법들이 논의됐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특별판사 도입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아시아의 법제 전문가가 모여 각국의 법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 주제는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 법제 정비 방안으로 아시아 각국의 법제 현황과 정비 전략들이 논의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김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2013년 시작해 올해 총 6회를 맞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화두는 국민 참여와 소통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권자로서 국민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 절차 법제 정비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은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할 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내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 직접 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툰투누 미얀마 법무부 장관은 미얀마의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하며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부탁했고, 바르투무트 앵흐바야르 몽골 법무 내무부 차관은 행정법원이 의회를 포함한 행정부처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법 정책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면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법제 협력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어 대법관 출신 김지영 변호사는 좋은 절차가 곧 정의라는 주제로 원전 공론화 당시 사례를 들어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원전 공론화를 통해 수기 민주주의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했다는 김 변호사는 좋은 공론화를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학자나 연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론화를 위한 인력이나 조직 등 전문기구의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론화 논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논의의 한 형식입니다. 그러기에 공론화가 갖는 장점을 살려나가고 단점을 보완하는 지속적 노력 역시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참가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최근 20만이 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사례를 예로 들며 그동안 정부와 국민 간 민원 창구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통 서비스의 일환일 뿐 법적 청원이 아니므로 입법 청원과는 다르지만 법제화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제 경험을 아시아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좋은 절차가 곧 정의라는 말처럼 국민들이 법 정책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범죄 수사에 적용되는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 기법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컴퓨터 법과학이라고도 합니다.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디지털 포렌식을 과학적 범죄 수사의 표준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내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본격 도입된 것은 2008년 10월 대검찰청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문을 연 것이 계기로 꼽히는데요. 이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오늘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발생한 경남 창원시 무학산 등산객 살인 사건. 그해 10월 무학산에서 51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6개월 동안 연 인원 8천여 명을 동원해 현장 감식을 하고 피해자 이름을 163점을 국과수에 감정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동선이 수상했던 약초군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피해자 장갑 5곳에서 DNA를 채취, 대구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정모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칫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과학수사 덕에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국내에서 과학수사라고 하면 국과수를 먼저 떠올리지만 올해 창립 10주년이 된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활약은 덜 알려진 편입니다. 오늘 대검찰청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밀 검찰총장은 기념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의 수집 분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성원 모두가 과학수사를 선도하는 세계적 전문가로 한 단계 도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문서 감정, 심리 분석 등 법과학 분석, DNA 등 생체 정보 분석, 컴퓨터 휴대전화 복원 등 디지털 수사 지원, 사이버 범죄 수사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5개 부서 15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과다 투여 사망 환자 시신 유기 사건의 CCTV 복원, 조이팔 사기 사건의 범죄 수익 업체 서버 복원, 미국 FBI와 공조한 암호화폐 리플 피싱 사기단 적발 사건 등이 미궁에 빠질 뻔했다가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해 해결된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과 한편으로 최근에는 거기에 대항하는 안티포렌식 기술이 앞다퉈 개발돼 또 다른 난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 범죄 수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세간이 들끓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 기존의 삼진아웃 제도에서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근절 대책,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 기존의 삼진아웃 제도에서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제 경찰이 앞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이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히 어떤 것들이 강화가 됩니까? 네, 일단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그 음주운전의 기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단속 기준인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더 낮춰서 단속을 합니다. 0.03%, 0.05%에서 0.03%로 낮춰서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요. 지금까지는 잘들 아시겠지만 삼진아웃 제도라고 해서 3번 단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제 이것을 2번만 단속돼도 취소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간 음주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제 엄벌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최근에 유명한 뮤지컬 배우의 남편 관련 교통사고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특히 이제 영상에도 잘 나오겠지만 그 새벽에 그 부산 해운대에서 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나왔던 청년들인데 그 윤창호 씨와 윤 씨의 친구가 모두 중상을 입었는데요. 특히 윤 씨는 뇌사 판정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20대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1%니까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운전자의 경우에도 큰 부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의 인생이 거의 망가지다시피 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된 것이고 이게 청원으로까지 이어져서 단속 기준 강화 또는 행정처분 강화 등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의 가해자, 이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이렇게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에 당연히 법정형이 상당히 높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는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많은데요. 뭐 당연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그 뮤지컬 배우 남편의 경우에도 바로 구속해서 수사를 했었고 영장도 발부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가해자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단계에 있어서 이런 점 때문에 본인이 다쳤다고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행 도로교통법이 이게 정작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한테는 좀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피해자들을 위해서 어떤 점이 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법정형이 좀 가볍다는 비판이 많이 있으니까요. 법정형이 좀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과 같이 먼저 가해자가 이렇게 크게 다치면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사실 그 시각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선고되는 형량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할 것이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법정이 좀 높아져야 되고 또 합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엔 상당 부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집행유예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인식이 좀 심어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뭐 이번 단속 강화를 계기로 이 음주운전이 얼른 좀 뿌리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개전의 정의입니다. 국민과 법률의 거리를 멀어지게만 하는 어려운 법률용어. 리포트를 보시며 함께 생각해 보시죠.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지난 3월 정을 아는 자라는 표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정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에 쓰인 뜻 정자가 들어간 또 다른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형법에 나오는 개전의 정이란 말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무슨 뜻일까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개전의 정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7일 전북 군산시의 한 주점에서 55세 이모 씨가 불을 질러 손님 5명이 숨지고 28명이 부상한 군산 주점 방화 사건. 검찰은 지난 25일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에 정의 없고 보복살인, 약자 대상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을 도와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된 전 강남구청 과장 김모 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김 씨는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이 두려워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의 판결 사유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 개전의 정. 우리 형법 제72조 1항에도 개전의 정이 나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 제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출소자 중 가석방 출소자 비율이 2014년 23.9%에서 2017년 26.2%로 높아졌는데요. 전체 출소자 4명 중 1명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셈입니다. 형법은 재소자가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도 개전의 정이 현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개전의 정, 무슨 뜻일까요?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전의 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이거 개전의 정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개전의 정은 고칠 개자에 고칠 전자 그리고 뜻 정자를 씁니다. 개전은 국어사전에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 먹음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즉 개전의 정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뜻입니다. 형법과 형사정책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용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이르는 말로 형의 선고 시에는 양형 등 법관의 판단 사유의 요건이 됩니다. 개전의 정,
예전에는 일상에서도 드물지 않게 썼던 말이기도 합니다. 이 개전의 정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때는 이걸 많이 썼어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건방진 애들한테 쟤는 개전의 정이 없어. 그러니까 잘러 이렇게. 고칠 전자가 흔히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이기 때문에 이 한자가 이름 등에 많이 쓰는 준걸 준자와 비슷해 보인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을 일부러 개준의 정이라고 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개전의 정을 쓰는 용법은 법률 용어의 어려움을 은근히 비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국민과 법률의 거리를 더욱 멀게 만드는 어려운 법률 용어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개전의 정을 반성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트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용어도 어렵고 이제 한자식 표현이니까 그걸 좀 우리말로 순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법무부는 지난 2015년 60년 넘게 이어져 온 형법의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문을 한글화해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바뀐 건 없습니다. 개전의 정처럼 아직도 우리 법률 곳곳에 남아있는 어렵고 황당하기만 용어들. 정작 일반 국민들은 도외시한 채 써온 그런 법률 용어들을 이제 좀 개전의 정을 갖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고 알기 쉽게 고쳐나가자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성폭행 사건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번 한 주 소식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많았습니다. 법과 판결이 국민의 통탄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률방송은 법과 사회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로우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